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누군가 길고 긴 한숨을 내쉬며 흐느끼는 것처럼 장대비는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한 개 낀 유리창을 흐릿하게 비추면서 제가 있는 침실은 더욱 춥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아빠가 된 지는 6개월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이 텅 빈 방에서 홀로 웅크린 채 누워 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비 때문도 아이가 울어서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아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는 원래 애교도 많고 밤이면 늘 제 어깨에 기대 잠들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온종일 아이에게만 매달렸고 남편인 저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출산했으니 호르몬도 불안정하고 밤새 아이 돌보느라 몸도 피곤할 테니까요. 이해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더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각방을 쓰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안방은 오직 저 혼자 차지했고 아내와 아이는 예전에 서재로 쓰던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침실에 아기 침대를 놓자고 했지만 서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우리가 여기서 자는 게 더 편해. 아기가 밤에 하도 깨서 오빠 잠 설치게 하기 싫어. 이유는 너무나 그럴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도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았고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할 때면 시선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아닌 텅 빈 제 가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후끈한 몸 위로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문득 이불을 덮고 아이를 안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저처럼 춥겠지. 저는 서둘러 몸을 닦고 얇은 옷을 걸친 채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옅은 분유 냄새와 함께 아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아내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저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도 자장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검은색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재킷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머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낡은 양복을 끌어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용서해줘요. 전 이제 자격이 없어요. 아내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자격이 없다니. 무슨 자격? 미안하다니.
대체 뭐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짝 열린 문틈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아이의 이마에 뽀뽀하며 달래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라 방금 제가 본 모든 것이 환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전 이제 자격이 없어요.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처럼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 분유를 데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척했지만 눈은 온통 아내의 뒷모습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수척해 보였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의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대놓고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제 안에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있는데 아직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침실 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제 심장을 차갑고 빠르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6개월이나 혼자 잤으니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 낡은 양복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건 단순한 산후 피로감도 제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던 권태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반년 동안 아내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서 제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우는 것까지 제 눈으로 본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밤 11시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늦게 씻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맨발로 복도를 걸어 욕실 옆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은 꽉 닫혀 있지 않았고 그 틈으로 뜨거운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아내의 등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고 창백한 등, 그 작은 어깨가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녹아내릴 듯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씻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흐느낌을 들을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제게는 그 소리가 살을 애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엿보는 비겁한 남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대체 무슨 짐을 지고 있기에 저렇게 혼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밤 12시쯤 아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눕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또다시 제 결혼식 양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 부분이 해져서 버린 줄 알았던 그 양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황급히 양복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에? 저는 아내 곁으로 다가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숨긴 양복을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양복에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왜 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데 안 들어오고 있어? 마음에 무슨 아픈 일이 있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해? 서연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는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난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격이라니? 나.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이 낳을 때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부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오빠한테는 숨겼어요. 오빠가 실망할까봐, 나를 더 이상 완벽한 여자로 보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빠가 밖에서 다른 사람을 찾을까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사랑이 식어서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저를 밀어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구나.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야. 몸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야. 내가 당신이랑 잠자리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아이 엄마고 이 집의 기둥이야. 그런데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각방 쓰지 마. 다시 안방으로 와.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겪어내는 거야. 알겠지? 서연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샴푸 향기가 옅게 풍겨왔습니다. 제가 그 길고 외로운 밤 동안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내는 우리 부부의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을 보고 저에게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숨소리를 느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적어도 아내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느라 애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죄책감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저 역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침실로 돌아오기로 한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아내와 가까워져서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드디어 허물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이를 안고 새근새근 잠든 아내를 보면 신혼 초의 행복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아이,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너무 일렀던 것 같습니다. 3일 뒤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제가 없을 때 아내가 늘 사용하던 유축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은 마치 잊혀진 자취방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깔끔했고 이불도 잘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는 서랍장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각종 서류나 산후 영양제, 그리고 낡은 일기장 같은 것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꼼꼼한 아내가 서랍을 이렇게 열어둘 리가 없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숙여 서랍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A사용지 뭉치였습니다. 반으로 접혀 크림색 봉투 안에 단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종합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왜 아내가 진료 기록을 여기에 숨겨둔 걸까?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이의 의료 기록과 함께 두지도 않았을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와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인쇄된 글씨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에 밝혔습니다. 에스트로겐 및 프롤락틴 수치 비정상적 증가, 1차 진단, 뇌하수체 이상 가능성 의심, 환자는 지속적인 불안 증세 및 경증, 중등도 수준의 산후 우울증 소견을 보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 저는 침대맡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 곁에서 몇 달을 함께 살면서도 그녀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한심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라색 천으로 된 표지. 아내가 평소에 잡다한 것들을 기록하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X월 2일 아이가 밤새 울었다. 눈은 따갑고 몸은 쑤시는데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다.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다. X월 14일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다. 다크서클, 빠지는 머리카락, 축 처진 뱃살.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다. X월 25일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잠들었다. 마음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에게 질투가 난다. 남편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무섭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아내는 지난 몇 달간 이런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아이 돌보느라 바쁠 뿐이라고, 제가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일한 남편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읽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X월 10일 이상한 꿈을 꿨다. 남편이 나보다 훨씬 예쁜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놀라서 잠에서 깨니 아이가 젖을 물고 있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꽉 안아주는 품과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눈빛이었을 텐데, 그날 밤 아내와 아이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수첩이나 진료 기록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이래,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아내 좀 안아보고 싶어서. 안 될까? 그녀는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그녀가 홀로 견뎌냈을 그 힘겨운 시간까지 모두 안아주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곁에 누워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평화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한 장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찢어진 페이지에 아내가 가장 깊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서랍도 스마트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과거에 존재했던 한 남자. 그녀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남자에게서 말입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남편도 아내의 과거를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난 사랑의 기억 한두 개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 젖은 일기장과 진단서를 발견한 후 제 마음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막연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예감. 아내는 산후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줄 비타민을 사려고 집 근처 약국 앞에 서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박민준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민준입니다만 누구시죠?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 옛날에 만났던 김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태우, 결혼 전 아내에게 스치듯 한 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다가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남자가 제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정을 들먹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무슨 일로 찾으셨죠? 태우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란 건 알지만 얼마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서연 씨를 봤습니다.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온 것 같더군요. 서연 씨는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눈 밑은 새까맣고 걷는 것도 비틀거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약을 꺼내 먹더군요. 제가 아는 약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항우울제요. 저는 그냥 민준 씨가 아셨으면 했습니다. 옆에서 잘 살펴주고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이는 원래 무척 강한 사람이지만 한번 무너지면 절대 내색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도 지나가는 차들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게 항우울제인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되물었습니다. 태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약을 먹었거든요. 저도 우울증을 앓았었습니다. 그때 저를 나락에서 꺼내준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연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희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비참함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기저귀와 분유값을 함께 걱정하던 내 아내가 마음속에 그런 폭풍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연인이 저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와 놀아주는 아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정함 속에 매일 조금씩 피 흘리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요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서연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옅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 먹고 있더라. 그거 항우울제 맞지? 서연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아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마음 아파.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든 걸 다 짊어지려고 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웠어. 오빠가 걱정할까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예전처럼 강인한 아내가 아니라고 실망할까봐 무서웠어. 저는 아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당신은 슈퍼맨이 아니야.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아이 엄마야. 약해져도 괜찮아. 남편한테 기대도 괜찮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고 지켜주겠어. 서연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는 아내의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제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누가? 오빠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아. 편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옷장으로 걸어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어제 아침에 아이 분유 타는데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 보낸 사람 이름은 없는데 아마 태우 씨인 것 같아.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안에는 몇 줄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 마음속의 상처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십시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들어줄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의 마음속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제가 그 배의 키를 잡고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서연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까지도요. 그녀는 늘 밝은 척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은 마치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연못 같았습니다. 저는 3일 휴가를 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더 이상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겉모습만 믿고 그녀가 산후의 어둠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휴가 첫날 아침, 저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녀석은 엄마 품에 익숙해서인지 잠투정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잠에서 깬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 며칠 쉬어. 두 엄마랑 아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바쁜 줄 알았는데 저는 대답 대신 아내가 늘 하던 것처럼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 후의 여자는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선 병사와 같다고. 주변 사람들의 무심함이라는 작은 파편에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고. 오전 9시쯤 서연이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화장대 위에 놓인 보라색 천표지의 일기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을 때 마지막 장이 찢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찢어진 페이지 사이에 마치 새로 쓴 것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허락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짐작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X월 18일, 오늘 태우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한나절을 울었다. 옛정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날 민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태우 씨는 나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한 적은 없다. 나는 그저 언젠가 내가 민준 씨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게 될까봐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당신을 밀어냈다.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실증낼까봐 두려웠다. 내가 먼저 차갑게 굴면 당신이 떠나갔을 때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그녀를 떠날 가능성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더디고 서툴렀지만 그는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이 두렵다.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도 손은 덜덜 떨고 있다. 어떨 때는 창가에 서서 2층에서 뛰어내리면 많이 아플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문득 아이를 본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내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이성적으로 보였던 제 아내가 그렇게 조용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수건을 들고 나온 서연이는 제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읽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지 못해서. 하지만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당신은 약해져도 되지만 나는 강해야만 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전부 무너지고 말 거야. 서연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옳지는 않았지만 가쁘게 내쉬는 숨과 억지로 삼키는 흐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신을 더 아프게 했네. 아니야.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아무리 말하기 힘든 것이라도 나한테 전부 털어놔야 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없는 오직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교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아내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폭풍은 하루아침에 멎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우산을 쓰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갤 때까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우가 보낸 편지가 지난 과거의 마침표일지 아니면 더 복잡한 무언가의 시작일지. 어느 흐린 날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와 얇은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막 아이를 재운 참이었고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휴가 동안 밀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깨지기 쉬운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고요함. 그때 침실에서 아내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50분. 아내가 막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대신 전화를 받아주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액정을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 김태우, 받지 말 것.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옛 연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직접 그 편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번호가 여전히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었고 심지어 받지 말 건이라는 이상한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엿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바로 아내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묻자 그녀는 맘카페에 친구들 단체톡에 답장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뜻밖의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선배였습니다. 연애 시절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서연이가 거의 언급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 맞죠? 저 서연이 친구예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민준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태우 관련된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요즘 서연이가 태우랑 연락하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태우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서연이가 제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둘의 대화를 보게 됐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수상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서연이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태우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해심 많은 영웅인 척하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해서 민준 씨한테 전화한 거예요. 질투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알고 아내를 잘 지켜주라는 뜻에서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서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옛 연인과 대화했다는 사실에 질투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왜 아내가 그 사실을 숨겼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아내 곁에 앉아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우랑 아직 연락해? 서연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래? 아무도 말 안 했어. 하지만 숨길 필요 없어. 나한테 말해도 돼.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하지는 않아.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방식이 나를 더 아프게 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창피했어. 왜? 태우가. 예전에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니 이제 멀리서라도 돕고 싶다고 했어. 내가 힘들 때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 메시지를 읽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너무 한심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래. 당신 마음이 약해진 거 이해해. 하지만 선은 지켜야지. 당신이 나를 옆에 두지 않고 다른 남자,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남자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지켜주겠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바로 차단했어. 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난 내가 더 강한 줄 알았는데. 저는 아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힘들면 나한테 말해. 슬프면 내 손을 잡고, 두려우면 내 눈을 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 당신의 현재는 나야, 서연아.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출산 후에 예전처럼 온전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약해졌을 때 서로를 더 꽉 안아주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이는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심지어 과거에 숨겨왔던 사소한 불안감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큰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태우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페이지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래된 바람 뒤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네 개의 벽 안에서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이름 없는 불안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일을 조절해 일찍 퇴근하고 아내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몸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상처도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들이.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오늘 재검진 날이라서. 재검진? 무슨 검사?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번에 갔던 정신과랑 내분비내과 오늘 피검사 결과 나온다고 했어. 혼자 가려고 했는데 좀 어지러워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가방을 내려놓고 차키를 챙겨 아내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아이는 잠시 친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아내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제게 바싹 붙어 앉지도
허리를 감싸 앉지도 않고 그저 뒷좌석 손잡이를 잡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우리 부부를 함께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은 선했지만 진지한 표정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분, 오늘 서연 씨의 호르몬 및 혈액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출산 후 6개월이 넘었는데도 프롤락틴 호르몬 수치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유 수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프롤락틴 선종이라는 작은 뇌하수체 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약물로 조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 내분비, 그리고 부부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을 계속해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음 결과지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철분 부족, 높은 간 수치, 그리고 가벼운 뇌, 빈혈 증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환자분이 자주 어지럽고 피곤하며 불안해하고 특히 우울감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모든 일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신체적인 질병까지 있었던 겁니다. 위험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뇌하수체 종양이 커져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곁에서 밀착하여 돌봐주고 환자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오빠가 걱정할까봐. 만약 정말 종양이면 내가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그녀 곁으로 끌어당겨 앉아 아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내가 당신과 결혼한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도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숨기지 마. 난 당신이 강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솔직한 걸 원해. 아내는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보며 위로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3개월간 호르몬 안정제를 복용하고 MRI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심리 상담도 매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무서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언젠가 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게 되면 오빠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게 무서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기억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게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제 품에 안겨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 때문에 서연이는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감정 기복도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는
큰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제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쏟아져도 저는 제 아내가 절대 혼자비를 맞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언젠가 그녀가 자기 자신을 잊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아이의 엄마고 내가 평생 사랑할 여자라고. 아내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아마 아내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몸은 지치고 약 때문에 정신은 오락가락하면서도 아내는 제게 더욱 다정해졌으니까요. 참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지고 나니 나 역시 어느새 그 사람을 따라 약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낮에는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고 밤에는 아내가 화장실에 가다 어지러워할까봐 혹은 잠에서 깨 또 혼자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서연이는 지난 반년 동안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날씨가 추워져 파스를 붙인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한참을 침묵하더니 문득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아이 낳던 날 밤 기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는데 분만실 밖에서 10시간을 기다리며 두 손이 저리도록 깍지를 끼고 있다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모든 긴장이 터져나왔던 그 밤을 기억나기도 하고 잘 안 나기도 해. 서연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판에 거의 정신을 잃었거든. 온몸이 죽을 것처럼 떨렸어. 정신을 차려보니 의사 선생님이 예상보다 출혈이 많았다고 하더라. 재수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말하면 오빠가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할까봐.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가장 기억하는 건 아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분만 대기실에 누워있는데 옆 침대 산모가 아이를 잃었다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의사들이 소리치고 기계음이 울리고 나는 옆 침대에 누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응.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면 눈물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리문 밖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 제 아내는요, 괜찮은 겁니까?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오빠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했어. 살아야겠다고. 아무리 아프고 무서워도 살아서 내 남편, 내 아이 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있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빌었어. 알아.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오빠를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날 밤 이후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거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는
제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 이야기. 임신 6개월 차에 그녀는 아이를 지울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힘이 없다면, 낳아서 엄마라는 그림자만 보여줄 거라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 노란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달려와서 내 다리를 끌어안고 활짝 웃는 거야. 내가 넌 누구니? 하고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했어. 엄마, 나 쌀토리야. 나 버리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엄마야. 서연아, 우리 아이가 당신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부족하다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돼. 나와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이후 서연이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얀색 표지에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 엄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의 감정, 약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던 날, 제가 분유타는 법을 틀렸지만 너무 어설퍼서 용서해줬던 날의 사소한 감정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 제때 약해지는 법, 그리고 거리낌 없이 제게 기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주 뒤 재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과는 무관하게 갑상선 근처에서 또 다른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이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내 몸이 오빠를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나 봐.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꼭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몇 번을 시험해도 괜찮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미소만 있다면 저는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갑상선 근처에서 또 다른 혹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웃는 법을 알기 때문인걸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경외심이 차올랐습니다. 그토록 작고 여린 그녀가 한때는 약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우리 둘 중에 가장 굳건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피부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그 고통을 겪어낸 사람만이 그렇게 강인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연이에게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좀 피곤하다고 했지만 저는 연애 시절 아내가 아주 좋아했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호숫가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지금 저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추억을 곱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굽이기를 함께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서연이는 호수 위로 비치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만 낳으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어. 남편 사랑받고 예쁜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구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무도 우리에게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남편에게 출산 후에 아내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니까. 기억나.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은 욕실에서 오빠 양복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출산 전이라는 이름의 꿈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역할을 잘 해내면 모든 게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았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딸이 되려고 애썼는데 정작 서연이가 되는 법은 잊어버렸던 거야. 미안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걸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내가 돈 벌어오는 게 당신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신이 가장 외로웠을 줄은 몰랐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 예전에는 무슨 병이 생기면 오빠 모르게 혼자 끙끙 앓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할 권리를 빼앗는 거라는 걸.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랑할 권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강하고 희생해야 오빠가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약해져도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모든 아픔을 숨긴다면 그건 당신이 나를 온전히 사랑할 기회를 거부하는 거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의 온전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지도 무언가를 숨기지도 않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선한 여자의 미소를. 그 옆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는 손수건에 싼 작은 물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오빠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한때 찢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야. 하지만 이제는 간직하고 싶어. 내가 무엇을 이겨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찢어버렸던 바로 그 일기장 페이지였습니다. 글씨는 눈물에 번져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면 내 남편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정말 노력했다고. 그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저는 종이를 접어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잖아. 당신은 사는 것을 선택했고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모든 날을 살아갈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다음 주 심리 상담 예약을 취소했어.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게 그 어떤 처방약보다 효과가 좋을 거라고 하셨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약이 되는 건가? 아내는 윙크를 했습니다. 이 약은 효과는 느리지만 유통기한은 없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아기 침대에서 아이가 응애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약이 실력 발휘 좀 하게 둬.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때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한 엄마가 이제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따뜻한 가정 안에서 긴 폭풍우가 지나고 막 피어난 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병, 피로, 스트레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모든 상처와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병세는 조절되었고 서연이의 정신 상태도 나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잔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막 아이를 재우고 나왔는데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르몬 약 때문에 저녁만 되면 속이 메스껍고 피곤해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쉬라고 말하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야, 빨리 문 좀 열어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는 좀처럼 전화도 이렇게 예고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밤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 할 말이 있다.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서연이가 누워있는 방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새애기는 자고 있니? 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걱정돼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가 그 애를 만나서 사죄해야 한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원칙주의자의 자식 사랑은 깊지만 엄격하고 전통적인 분이셨습니다. 서연이와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결코 무시하거나 힘들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서연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내가 듣기로는 유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더구나. 네가 알다시피 서연이 첫 아이는 지키지 못했잖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아마 서연이가 말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서 우연히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절에 갔는데 한 보살이 그러더구나. 내 아내가 사주가 세고 음기가 강해서 아이를 온전히 낳지 못할 거라고. 무사히 낳으려면 그의 몸에 붙은 나쁜 기운을 떼어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요? 서연이 사진을 한 장 가져다가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을 태워 묻었다. 그 보살이 말하길 절대 당사자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난 그저 내 손주가 무사히 태어나길 바랐을 뿐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사진이라니요? 무슨 사진을요? 결혼식 사진, 상견례 때 찍은 거. 내가 한 장 가지고 있었지. 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보살이 다시 연락해서는 기운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붙어버렸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창백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던 서연이 모습이 떠올랐어. 너무 무서워서 부랴부랴 차를 타고 올라온 것이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외로움과 싸우던 그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목적인 믿음의 손길이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그 방식은 연약하고 상처받은 며느리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세요? 서연이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하마터면 제가 아내를 잃을 뻔했다고요. 아시냐고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다. 이제 다 알아. 내가 정말 후회한다.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했던 거 전부 다 되돌려 놓고 왔다. 이제 그저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을 뿐이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아파요. 어머니가 그런 걸 믿어서가 아니라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는 게요. 어머니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야위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쁜 기운 때문인 줄 알았지. 내가 널 더 아프게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이는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어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엄마니까요. 엄마가 되면 누구나 자기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 이제는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 다음번에 저를 돕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를 끌어안고 비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엄마였던 사람과 이제 막 엄마가 된 사람이 한밤중에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대화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어른 셋과 아이 하나가 한 방에 누웠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상처받은 각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떠 침대 옆에서 옷을 개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마치 지난 과오를 씻어내려는 듯이 저는 문에 기대어 제 인생의 두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낳아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오해로 가득 찼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어머니가 죽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맛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짜구나. 늙으니까 손이 떨려서 원.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싱거운 것보다 나아요. 물 좀 더 부으면 되죠. 어머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어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서연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은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과 부드러운 침묵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본능대로 살아왔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이해 없는 사랑은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걸.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아직 기회는 많아요. 어머니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희는 절대 등 돌리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뺨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집 근처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금은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연이에게 팔찌 하나 사주려고 보상하려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뜻이다. 나는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가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사람의 마음을 더 넓게 만들고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얇은 팔찌 하나를 골랐습니다. 안쪽에는 사랑, 이해, 용서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 짓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쓴 글씨다. 서연이가 이걸 볼 때마다 한때는 잘못했지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조용히 서연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팔찌를 받아들고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아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방을 지나가는데 서연이가 하얀 일기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서서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을 다 쓰고 일기장을 덮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도 읽어볼래? 정말 읽어도 돼? 응. 이제 이 일기장은 내가 숨는 곳이 아니라 오빠랑 내가 함께 써나가는 곳이야.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실패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한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불필요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방황과 상처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약을 꾸준히 먹었고 식사도 잘 챙겼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요가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라디오를 사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후 두 여자는 놀랍게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새애기야, 닭 육수 없이 끓인 죽은 맛이 없는 거란다. 그럼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울래요. 까다로운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되는 법이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웃는 소리에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 마주하고도 한 사람이 아플 때 다른 한 사람이 도망치지 않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침묵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적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 사이의 진실함과 너그러움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가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내를 위해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 너무 빨리 나아서 어리광 부릴 핑계도 없겠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평생 어리광을 받아주는 남편이 될지언정 아내가 예전처럼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서연이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밤이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데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이불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아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으로 머리카락과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피를 봤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잃었다고 했어. 내가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어. 그리고 오빠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 나한테서 등을 돌렸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야, 서연아. 그냥 꿈일 뿐이야. 나 여기 있잖아. 우리 아들도 저기 침대에서 잘 자고 있어. 봐봐. 서연이는 어린아이처럼 제 가슴에 파고들어 떨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아서 그래. 당신은 강해졌지만 오래된 상처는 천천히 낫는 법이야.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응. 오빠는 안 힘들어? 힘들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어. 아내는 제 목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만약 언젠가 내가 꿈속에서 오빠를 배신하면 그때도 용서해 줄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서 왜 그런 걸 물어봐. 가끔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서운 생각을 해. 언젠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저는 아내의 얼굴을 들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변한다면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당신은 잘못이 없어. 병이 무서운 거지. 하지만 그걸 혼자 무서워하지는 마. 서연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아주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이는 그동안 망설여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꼼꼼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가끔씩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편지를 접어 제게 건넸습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어줘. 나중에 내가 또 약해지면 나한테 읽어줘.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서연이에게 너는 정말 아팠고 힘들었고 사라지고 싶었지. 하지만 너는 이겨냈어. 살아남았어. 너에게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진정한 가정이 있어. 너는 완벽하지 않지만 용감했어. 만약 언젠가 네가 다시 약해진다고 느끼면 기억해줘. 누구도 너에게 영원히 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 너는 그저 솔직하면 돼. 그리고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고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보호받을 자격도 있어.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씩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가 간을 짜지 않게 맞춘 국,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아내의 마음은 촉촉하게 젖어들고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저를 위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무섭지 않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오빠가 그 꿈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나를 깨워줄 거라는 걸 아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아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혹시 못 깨우면 내가 그 꿈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끌고 나올게.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겠다. 어떤 꿈을 꿔도 오빠가 있을 테니까.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고 서연이는 바닥에 앉아 아이 옷을 개며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그녀의 영혼처럼 저는 문득 아내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젊고 기대에 찬 소녀도 현모양처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상처는 남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불쑥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세 식구 여행 갈까? 서연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아들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 잠시 숨도 돌리고 서로를 좀 더 오래 바라보자.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갈까?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가 어리다고, 몸이 안 좋다고, 바쁘다고 미뤄왔던 곳. 이제 미루지 말고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아주 옅은 설렘이 비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녀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뒤 우리는 조용한 계곡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아침이면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젖은 풀을 만져보고 집 뒤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녀는 첫날 오전 내내 잠만 잤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깊고 편안하게 자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지도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는 잠. 그녀가 잠에서 깼을 때 저는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당신이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서연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게 뭔데? 당신, 우리 아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마치 꾸담한 꿈의 조각을 찾듯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깨질까봐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 삶이 더 평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오빠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 일들 덕분에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건 예쁠 때 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때 닦아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잖아. 안 그래? 서연이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을 통과하게 해준 인생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저와 서연이는 손을 잡고 펜션 뒤 작은 들판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두 줄로 늘어선 풀과 살랑이는 바람, 시간마저 어딘가에 앉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내가 늙어서 머리는 하얘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그때도 지금처럼 내 손 잡고 산책해 줄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만 잡나. 힘들면 업어주고 업어주기도 힘들면 내가 휠체어 밀어줄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 그녀는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오빠랑 함께한 모든 날을 기억하도록 노력할게. 나중에 기억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 심장에 오빠를 새겨둘래.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서연이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켜고 저에게 함께 녹음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왜 녹음해? 나중에 내가 잊어버리면 오빠가 이걸 다시 들려줘.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의 서연아, 안녕.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기억이 너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보구나. 하지만 걱정 마. 내 곁에는 박민준이라는 남편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는 매 순간 너를 사랑해. 너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너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폭풍우를 이겨냈어. 너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너는 살아남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아내가 아니야. 나는 더 용감하고 더 솔직하고 내 가치를 아는 새로운 사람이야.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새로운 남편이야. 아내의 영혼부터 가장 부서지기 쉬운 부분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 여행은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옴이었습니다. 서로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더 이상 기대라는 짐을 지지 않는 사랑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꿈과 망각, 그리고 수많은 포기 끝에 남는 것은 서로를 견뎌낼 만큼 깊고 용서할 만큼 큰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평범한 상처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따뜻해지고 숨쉬기 편해졌습니다. 예전의 사소한 다툼이나 날카로운 눈빛, 무거운 한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 아침에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현관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서연이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때는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자기 비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통화나 메시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 끝에 생긴 그 믿음은 더 이상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눈물과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와 아내가 약해져 기댈 때마다 잡아주었던 손길의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잠결에 있는데 서연이가 제 가슴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했어, 오빠. 저는 눈을 뜨고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용서했어.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나처럼 산후의 시간을 겪은 한 여자였을 뿐이더라. 단지 그 시절에는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단단하고 엄격해지셨던 거겠지. 저는 놀라움과 존경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이제는 이 집에서 가장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주말마다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단락, 제가 한 단락, 아이가 처음으로 낑낑대며 일어선 날 같은 즐거운 일도, 서연이가 대학 시절 4년 내내부터 다녔던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슬픈 일도 기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슬프지 않아?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오빠야. 저는 아내를 소중한 보물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할게. 당신이 또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이야기해줄게. 처음부터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미소로 우리가 함께 살아온 모든 기억을. 당신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면 내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게. 우리 둘만 아는 이름으로. 한 번은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신혼 때처럼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도 여전히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했을 때 화를 냈고, 그녀가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 짜증을 냈고, 옛 연인과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위대한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남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줄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서연이는 떠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깊은 어둠을 통과했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우비를 입혀주고 무릉덩이를 밟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고 아내는 조심해 미끄러지면 안 돼 하고 연신 말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제가 한때 놓쳐버렸던 아주 소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만큼 마음이 평온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커튼을 치고 조명을 낮추고 아내가 아이를 재우는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힘들어? 뭐가? 우울증에 걸리고 나쁜 생각도 하고 밤마다 남편 옷 끌어안고 울던 아내랑 사는 거. 저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겼을 때는 힘들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 있어. 깊은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가족 일기장에 단정한 글씨로 한 문단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내는 많이 웃었다. 예전처럼 잘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녀가 기억하도록. 그녀는 아팠고 무너졌고 도망쳤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그녀였다. 그리고 나는 운 좋게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그 여자에게 매일 처음부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서연이는 그 글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은 오빠 심장이야. 저는 바람 부는 밤 아내를 끌어안고 이 모든 폭풍우를 겪게 해준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연말의 어느 저녁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서연이와 함께 빛바랜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 카펫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며 가끔씩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기 시작했는지 노랗고 빨간 불빛이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산후우울증과 싸우고 환각에 시달리며 자신이 엄마와 아내로서 자격이 있는지 끝없이 의심했던 여자. 그녀는 이제 찢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미소로 꿰매며 평온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삶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만큼 충분히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한때 위대한 사랑이란 엄청난 희생이나 낭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아주 작고 사소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한밤중에 살짝 맞잡는 손길, 상대가 지쳐 보일 때 말없이 건네는 눈빛, 아내가 약을 먹은 후 조용히 타주는 물 한 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저는 배웠습니다. 출산 후의 여자는 아이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예민하고 더 많이 안아주어야 하는 새로운 버전의 자기 자신을 낳는다는 것을. 만약 곁에 있는 남편이 그 여정을 함께할 인내심이 없다면 그녀는 엄마, 아내, 며느리, 현명한 여자라는 사회적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는 한때 나는 누구일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연이, 민준이의 아내, 우리 아들의 엄마,
한때는 약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여자. 그리고 저는 평범한 한 남편으로서 아주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절대 내 곁의 여자가 홀로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우리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 함께 설거지를 하는 조용한 저녁이 있고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노랫소리가 있고 음식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 음식을 진심으로 만들어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고 같은 식탁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서로를 아껴주는 것. 어쩌면 산후의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나 영웅이라는 호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떠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가진 한 명의 남편. 우리는 그런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빛날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이 꺼졌을 때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들의 가장 평온한 부분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등 뒤로 닫힌 문,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평화가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한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출산 후에 한 여성이 겪는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상상과 감정으로 쓰였지만 저는 현실의 모든 가정에도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수많은 서연이와 민준이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출산 후의 여성이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남편이라면 부디 곁에 남아 귀 기울여주고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은 언제나 집이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가족과 결혼, 그리고 삶에 대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이야기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습니다.